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고형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올해 최고작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에어, 애프터선 이후 2020년대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영화입니다. 현웅님이 좋아하시는 쉰들러 리스트도 참 좋아했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본인이 인정했듯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넘어선 것처럼 전 느꼈어요. 그만큼 이 영화에 기대감이 크죠. 저는 찬란히 이렇게 와이드하게 개봉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 빡 주고 무슨 제대로 3대 시그니처 굿즈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악마와의 토크쇼도 크게 했는데 좀 그렇죠. 아니 그거는 근데 CGV 단독이라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3대 싹 다 그렇게 와이드하게 개봉을 해버리니까 10,000명도 넘겼고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관객들이 많이 볼 영화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전 그래서 그 돌비관 틀어주고 있는 메가박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성수랑 목동에서 틀어주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에어라고 애프터선이 그렇게 좋은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에어올, 그러니까 애프터선은 작년 1위를 꼽긴 했는데 에어올은 좋긴 했거든요. 나쁜 영화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그럼 분명 좋은 영화인데 막 그 정도인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환장할 영화인가까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못 느꼈기 때문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두 번째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댓글 유튜브에서 바사사삭 치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드림 시나리오 영상도 잘 봤습니다. 저는 홍상수 감독님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이거에서 윤상한 네, 그러게요. 저도 보면 신기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에서도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죠. 극중 고현정 씨가 주인공인 구경남 김태훈님이죠. 네, 김태훈님에게 아는 만큼만 안다고 해요 라고 충고하는 장면이 생각나네요. 초반부에 나온 얼룩말 무늬에 대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얼룩말 무늬는 타겟이 되기 위해 같은 무늬를 지내고 거기서 튀게 되면 타겟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튀게 되었을 때 유리한 점은 번식에 유리하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들이 생각이 나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에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허세 부리는 듯한 느낌이 매우 유사합니다. 꿈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것, 인과성 없이 단지 마이너스 감정을 준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을 벌인다는 게 요즘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 인간이 이성적인 척해도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공부하나 봅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과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다음 주 개봉작인 존 오브 인터레스트 매우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다루셨습니다. 진짜 그 한창 홍상수 감독의 그 2000년대 초중반부터 후반이라 해야 되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한 초반까지 그 한창 남성들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전까지 네, 자유언덕까지 잘 알지도 못한 한 해변의 여인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전까지 자유언덕까지 그쯤 영화를 말하는 거죠. 분위기 바뀌기 전까지 한창 그 뭔가 남성들이 뭔가 좀 우월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되게 로메르스러운 로코로 담아낸 느낌. 그래서 딱 그 시절의 영화가 딱 떠오르면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 말도 맞네라는 그런 지점이 들면서 영화에 대한 깊이를 또 느꼈습니다. 드림 시나리오 보면서 어떻게 다음 세 번째는 유튜브 닭도리탕님께서는 드림 시나리오 정말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해시태그 시그널도 이 기회에 한번 봐볼까 해요. 이번 주 영상도 기대할게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고 그러니까 뭐 개봉 첫날부터 10,000명을 돌파할 정도면 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많이 볼 영화가 싶긴 해요. 말 다 했죠. 2주의 영화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작년부터 얘기했던 계속 주구장창 이 영화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까고 봤는데 미칠 듯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도 미치진 않았어요. 진짜 완전 기대만큼 우와 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점 9점입니다. 저는 8점이었습니다. 기대한 만큼이 아니었음에도 전 올해 최고였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조나단 글레이저 영화를 3개를 봤는데 섹시비스트 말고 탄생 언더 더 스킨,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봤단 말이죠. 솔직히 셋 중에서 가장 떨어졌습니다. 나도 언더 더 스킨이 더 재밌어. 난 언더 더 스킨만 봤는데 언더 더 스킨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언더 더 스킨이 좀 더 낫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좀 되게 역사에 남을 영화긴 하다. 그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본 적 없는 그런 영화일 거예요. 그쵸.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제가 조나단 글레이저를
뭐 이 사람 엄청 과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그래도 현역 영화 감독 중에 거의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감독이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영화 감독인가라는 걸 한번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 감독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전형적인 인상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이쁘다, 못생겼다, 그런 인상들을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다른 관점에서 감각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탄생은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탄생은 약간 그리움이랑 축복과 같은 그런 키워드를 갖다가 그리움과 축복이라는 키워드를 합쳐가지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공포속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네. 그리고 언더 더 스킨도 보시면 알겠지만 언더 더 스킨도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인상을 하나로 정의하면 기시감이란 말이에요. 기시감, 낯선 이런 인상인데 흔하게 우리가 고전에서 소비됐을 법한 이런 인상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감독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영화도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생각을 할 때 흔히들 느끼는 연출이라던가 서사라던가 인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인상들을 전혀 반대편에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 배제해버리고. 네, 그래서 보이진 아예 않아요. 새로운 감각을 네. 관객들한테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조나단 글레이저를 결국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전혀 이전 다른 영화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감각들이 이끌어져 나온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결국 저는 뭐 이 영화에서도 이 여타 다른 영화 이전 영화들보단 별로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감독이 원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감각을 이끌어내기에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감독만의 매력이 충분히 발휘된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뭐 사람들이 뭘 우선시하고 각자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인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볼 때 이야기를 좀 중요시하는 편인데 네. 그에 비해서 물론 그쵸. 원작이 있지만 그렇죠. 이야기적인 특별함이 있었나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죠. 네, 거기서 저는 네, 정말 네. 평범한 몇 살 이야기입니다. 때는. 네. 근데 평범한 이야기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해줘야 될 부분인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역사에 남은 영화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나단 글레이저의 네 번째 장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001년에 데뷔했는데 말이죠. 어이가 없네요. 네. 칸 영화제 그랑프리 받고 오스카 국제 장편 음향상 받으면서 A24 영화를 또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획사에 네, 비해서. 24 요즘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수입가가 뭐? 너무 비쌉니다. 뭐 그럴 거면 그거는- 직배라던가. 아, 너무 비쌉니다 요즘. 그렇죠. 종업인 드레스도 원래 수입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잖아요. 아마 상 못 받았으면은 수입 안 됐을 거예요, 이 영화. 그래서 나는 그 영화 끝나고 번역 뜨잖아요. 네. 보통 번역에 그 영화제 뜨잖아. 뭐 네. 전주국제영화제 번역, 부산국제영화제 네. 번역.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 사람 번역. 개인 번역. 독일어인데 말이에요. 네, 뭐 영어, 그런- 일본어처럼 우리나라처럼 번역가가 많은 언어도 아니고. 그래서 독일어인데 그게 말이에요. 좀 신기했고 자막 작지 않았나요, 되게? 작았죠. 그 네. 일부러 그랬던 일부러 그런 것이다. 것 같아요. 화면 좀 넓게 강조하려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찰란이 비싼 돈을 주고서 수입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각 잡고 좀 와이드하게 개봉을 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찰란 수입작 보니까 안드레 아놀드 버드가 네, 아쉽다 맞아요. 그러고 깐 영화제 각본상 야, 받은 더 더 서브스턴스도 이거 데리고 진짜 왔다. 궁금합니다, 저.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참 좋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 들이면 그만큼 봐야지. 그쵸.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회가 그렇죠. 돼야지. 약간 영화인들이 꿈꾸는 로망 아닐까요? 소지섭 같은 삶이. 네. 네, 연기로도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그거를 관객들한테 되돌려주는 네, 거잖아요. 건 돈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 수입하고. 진짜 영화인인 거야. 네. 진짜 영화인인 거야. 네. 그래서 메인 타이틀 딱 뜨는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나오는데 와 여기서부터 진짜 압도감이 대단하죠. 와, 네. 그냥 그 하얀 그 빛나는 제목이 재에 묻히듯이 회색깔로 덮여가는. 맞습니다. 기가 막혀. 그리고 2, 3분 동안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이제 소리로 승부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할 얘기가 있죠. 할 얘기가 있죠. 짜증 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몰랐는데 시네큐브에서 같은 극장에서 봤거든요. 시네큐브에서 몰랐는데. 봤는데. 네, 3시 40분인가에 봤는데 아, 그 중요한 시작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두 번 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네큐브 딱 처음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이제 까마니까 어디야 막 그거 하는데 이제 진짜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네큐브에서 본 게 그냥 시설 때문에 본 거거든요. 당연하죠. 음향 때문에 간 거지. 예술 영화가 탑티어니까. 탑티어가 아니라 1등이지 1등. 시네큐브 1관이. 그래서 본 건데.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을 안고서 갔지만 저도요. 사람이 알고 가긴 했어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걸 맞아요. 알고서 갔는데 알고 가긴 했어요. 네.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거 한 번 더 봐야겠다 싶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봤을 때도 그래요. 롯데시네마 영등포에서 봤을 때도 이게 까매버리니까 맞아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안 냈지만 후레쉬를 키더라고. 근데 맞아요. 그거는 이해됩니다. 후레쉬 맞아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조나단 글레이저의 음향이 퍼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디야 막 그래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머리가 그러니까 아프더라고요. 예전에 기억나는 게 바빌론 개봉했을 때 제가 일하고 있었거든요. CGV에서. 예. 근데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빌론 엔딩 시퀀스 기억나면은 나시지 않습니까? 광란의 그 원색이 막 스크린에 보시잖아요. 제 기억으로 그걸 보고 어떤 고객님들께서 스크린 오류난 거 아니냐고 문의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거를 막 써놔가지고 판넬에 달아놓은 걸로 알거든요. 이거 오류가 아니라고. 이 영화도 좀 그렇게 써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생각나네. 홍상수 감독 영화 뭐죠? 아예 뿌옇게 나온 거 최근에. 물 안에서. 물 안에서도 진짜. 그건 좀 그럴만하지. 진짜. 그건 진짜 누가 봐도 망가진 거 아니냐 소리 할 만하지. 진짜. 그건 이제 이해갑니다. 네. 별별 광크가 많아서. 네, 그래서 좀 달아나야 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는데 처음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에 그 풀숲 장면 쭉 걷는 것도 생각이 나고. 그쵸. 정말 깡 좋게 음향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파고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지금 스크립트 적혀 있는 것처럼 하얀 제목에 제 묻히듯 덮여간다라고 지금 현님께서 써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연출을 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빛과 어둠의 경계. 왜냐하면 이 영화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고편 이전 회차에서도 예고편 보면서 예고편 리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게 화면이 너무 날카로워서 눈에 베일 것 같다 막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영화가 보시면 알겠지만 명도랑 채도를 진짜 극한으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완전 대비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그 보시면 알겠지만 낮 장면에서도 완전 날카롭잖아요 화면이. 뭐 렌즈를 일부러 롱숏의 딥포커스로 보여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가 뭔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 생각해봤을 때 그 제목이 덮이는 것도 그렇고 뭔가 밤신도 그렇고 이 영화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빛과 어둠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 영화 주제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영화의 낮 장면을 보면은 빛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지만 결국에 저는 뭔가 이 영화의 주제를 생각해봤을 때 그 밝은 화면도 잘 보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밝은 화면에 가장자리에 얹혀 있는 검은 그림자랄까? 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어두운 장면에서는 오히려 칠흑같이 어두운데 손전등 켜고 있고 그 뒤쪽 혹은 뭐 주인 인물들이 들고 있는 불빛 같은 것들에 더 눈길이 갔고요. 네네네. 그리고 엔딩 시퀀스에도 보시면은 땅바닥 타일이 하얀 거 안에 검은 거, 그렇죠. 안에 하얀 그렇죠. 거, 안에 검은 거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미장센 또한 뭔가 이 감독이 빛과 어둠의 경계랄까? 그거를 빛과 어둠의 경계일 수도 있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일 수도 있고 과거와 현재의 경계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경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독이 많이 고민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은 네. 영화 보면서 느꼈지만 이 영화는 진짜 특이한 게 시계가 부각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은 꾸준하게 바뀌는데 맞아요. 이 영화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집에 시계가 있나? 맞아요. 아니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부각해서 보여주지도 않고 맞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뭐 프라하에서 뭐 56분 걸렸던가? 맞아요. 그거랑 그리고 마지막 43년 겨울, 43년 어쩌고 얘기했던 거. 마지막 통화 때 왜 이렇게 뭐 늦게 전화해? 그거 말고는 네, 시간에 맞아요.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이 영화는 진짜 되게 시간성이 배제되어 있는 영화 같았어요. 그 말대로. 그러니까 시간성은 해의 존재로만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용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용소에 시계를 두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날짜 감각을 무력화를 시켜버리는 거를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하는 지점이 네. 이 영화에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근데 정작 루돌프는 손목시계 끼고 있거든요. 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으로도 아마 빛과 어둠 시간의 차이를 그렇게 두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지만 이 주인공 루돌프는 실존 인물이죠. 그렇죠. 네, 루돌프 루돌프스. 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첫 번째 소장. 첫 장면 들어가면 강가에 있는 횟스 가족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사실상 가족 전체가 수용소 바깥에 있던 거의 유일한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남편이 수용소 바깥에 나가서 강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가족 전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다 나가는 거는 이 장면이 유일하지 않았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굳이 숲을 거쳐가서 그렇게 장면은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이 사람들이 그 재경악하고 뭔가 방을 잠그는 것을 보아하면 홀로코스트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 있지 않았을까라는 장면이 첫 장면으로 저는 제시가 되더라고요. 혹은 이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정치적으로 빗대서 본다면은 나치라는 공동체는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폐쇄적이죠. 뭔가 그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 있고 싶어하는 그런 배타성을 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지금 알았거든요. 스크립트를 보고. 그래서 그 차량을 그래서 그랬어. 그 첫 시퀀스에 왜 이렇게 소풍을 가면서 차량을 타고 들어가는 게 이런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첫 장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들어가기 위한 장면을 이렇게 첫 시퀀스로 뒀구나. 네. 라는 거를 생각해 봤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1층부터 불을 끄고서 침실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왜 굳이 이렇게 침실을 이렇게 찍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루돌프가 왼쪽에 배치가 되고 헤트비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저는 방향성도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첫 침실 장면이 그러니까 침실 장면 여러 장면 찍혔잖아요. 네. 근데 첫 침실 장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첫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초반에는 헤트비만 루돌프에게 기울고 루돌프는 안 기울더라고. 그냥 가만히 부동으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루돌프의 뭔가 외도를 뭔가 암시하는 건가? 네. 시작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혹은 또 극명한 좌우가 될 수가 있다. 네.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루돌프에게 가장 큰 움직임은 저는 다 강이 껴있다고 봤거든요. 네. 첫 번째는 가족의 소풍이었고 두 번째로는 낚시하다가 뼈를 발견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헤트비하고 갈등 장면 강가에서 둘이서 네네네. 그게 모든 게 다 강이 껴있다라고 봤는데 그 세 장면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좌측을 바라봐요. 네. 네네네. 좌측에 배치돼 있거나 좌측을 바라보는데 심지어 마지막 장면도 보면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돌프는 꾸준히 좌측에 배치돼 있고 헤트비는 꾸준히 우측에 배치돼 있다라고 보면 네. 이거는 지금 현재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루돌프 패스인 건가라고도 저는 보였다. 무슨 말인지 꾸준히 알겠습니다. 과거의 독일의 영광 그거에 네. 취해 있어서 꾸준히 그거에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닌가. 네. 그에 반해서 헤트비는 우측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 영화에서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는 빨랫감, 흰색 빨랫감. 네. 너무나도 순백해 보이고 맞아요. 이 영화는 너무나도 하얘 보였던. 보시면 알겠지만 유독 이 루돌프 가족들이 입은 옷들 중에 흰 색깔이 좀 부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부각되죠. 네. 그래서 그 흰색 그 빨랫감 중에 유난히 또 가장 큰 빨랫감이 우측에 대놓고 떡하니 배치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자신이 또한 엄마한테 정원을 소개할 때를 생각해 보면 트래킹 샷이 또 우측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우파 세력의 뭔가 흰 순혈주의인가? 네. 독일 게르만의 뭔가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건지. 네. 또한 또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날은 소각하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래를 걸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소각하는 날 아닌 거를 인지를 하고 있구나. 네. 자신들이 그런 행위를 함을 인지하고 있는데 전혀 단 일의 죄책감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거를 그 흰색 빨랫감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네. 소각을 했으면 빨리 못 걸잖아요. 네. 흰색 빨랫감을. 그런 식으로도 보였고요. 생일 선물로 보트를 선사해 주는데 자리가 3개예요. 네. 나도 이것도 고민해봤어. 왜 자리가 3개일까? 그러니까. 왜 3개일까? 근데 저는 이게 탈출 도구로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녀의 숫자가 3명이던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화면상에 나왔던 사람은 4명인데 네.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이 밝혀지는 시녀는 3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르타, 소피, 아닐라인데 이런 것도 보셨군요. 네. 이 사람들을 위한 뭔가 탈출 도구로서도 이게 보여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선물을 눈을 가리고 전달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런 거죠. 영화는 이미 기차라는 탈 것을 제시했고 여기서는 보트가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눈을 가린 채로 아이슈비츠를 들어가는 수용자들로도 이게 보여질 수가 있다.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렇게도 보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좀 노골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유대인에게 행했던 행동을 자기들 스스로도 그냥 스스럼 없이 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냥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듯인 양, 음. 뭐 애든 어른이든 음. 가리지 않고
뭔가 그런 행동을 당연시하게 자행한다는 사실이 뭔가 되게 찜찜함을 안겨주는. 저는 네. 그걸 느낀 게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게 당연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더 저는 큰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후반부에 형제 둘이 싸우다가 그 장면 좀 정원에 충격적이었어요. 가두잖아요. 좀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 이게 말하려 했는데 뒤에서. 그러니까 네.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런 행위를 해버리고 그거를 또 지켜본다라는 지점이 너무나도 죄의식 없이 지금 이게 영화가 흘러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해트비는 막내를 안고서 꽃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언급이 가장 잘 나타난 장면이에요. 장미가 언급되고 무당벌레 네. 언급되고 달리아 꽃도 근데 언급되죠. 이 장면은 뒤에서 그 꽃 하나 뻘개지는 시퀀스랑 연결되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그 꽃도 그 아우슈비츠에서 자신들이 살상한 사람들의 재로 만들어진 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중반에 나옵니다. 라일락을 건들지 말아라 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도 그래요. 보트를 처음으로 그렇게 다 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태우려고 했던 사람도 막내였고 네. 해트비가 직접적으로 꽃을 보여주는 장면도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보면 이 두 부부는 이 막내를 독일에 충성하는 완전히 충정스러운 군인으로 뭔가 키우고 싶었다. 네. 자신들과 똑같이 키우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꽃을 장군에게 그 바치는 해트비의 모습도 남편에게도 안 해주는 거를 무슨 장군들에게 그렇게 갖다 바쳐요. 꽃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권력욕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이기적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남편이 전출간다고 했을 때도 본인은 아우슈비츠 여왕으로 남고 싶으니까 그렇죠. 난 내가 왜 가냐라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트비는 너무나도 이기적으로도 보이고 또한 그 죽음이 양분이 되어서 꽃을 피워낸 진정한 이 아우슈비츠의 악마 같은 존재가 네. 이 사람이 아닌가. 네. 가정의 악마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닐까. 루돌프도 퐁퐁남이었다. 퐁퐁남이죠. 네. 그렇죠. 퐁퐁남이었다. 그것도 너무 이질적으로 그려냈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스크립트에 연상되는 영화도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난 영화가 하얀 리본이었어요. 아 그렇죠. 하얀 리본. 하네켄 하얀 리본이 가장 생각났습니다. 뭔가 그 하얀 리본에서 어린 소년이 자라서 루돌프가 된 게 아닐까? 그 프리들도 하얀 리본에서 나오지 네 않나요? 맞죠. 선생님으로 나오죠. 예. 크리스탄 프리드 선생님으로 나오고 뭔가 거기 나와 있는 루돌프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자녀들은 뭔가 그 하얀 리본처럼 그렇게 학교에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을 배우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런 나치적인 사상을 전수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하얀 리본 생각나셨고 저는 물론 당연히 제 페이버릿 영화가 신드러 리스트긴 하지만 네.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아하. 그 어린 친구들의 순수함. 네. 근데 그거가 이제 전혀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년. 네.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많은 홀로코스트 영화들과의 다른 점이 뭐냐면 시점이 카메라가 완전 달랐다. 네. 예. 완전히 그냥 제3자의 시점으로 그렇게 카메라를 둬버리잖아요. 완전 소극 효과죠. 그러니까 절대 그게 몰입하지 않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를 어떻게 찍었냐? 촬영 공간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고정해서 맞아요. 부분적으로 안 보이게 숨겨놓은 뒤 그냥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격 케이블 시스템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균일하게 느낄 수밖에 네. 없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날카롭게 찍었을지도 그렇게 자유롭게 내비뒀는데 그렇게 날카롭게 화면이 구현이 됐는지도 좀 그치. 신기해요. 그러니까 세팅을 완벽하게 다 해놓고 야 우리 다 했으니까 너네 알아서 연기해라고 그냥 뿌려놓은 게 그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그리고 거죠. 아까 제가 아까 했던 말에서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 영화에서 그 강조된 채도 있잖아요. 그 채도의 의도를 한 번도 생각을 해봤는데 강조된 채도와 명들의 의도를 한 번도 생각해봤는데 이 영화에서 좀 원색이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조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꽃 시퀀스에서 네. 그 빨간 꽃이 보여지다가 화면이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 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 학살을 하는 루돌프 헤스의 모습을 흰색? 보여주면서 화면이 흰색으로 바뀌는 것도 그렇고 영화 초반에 검은색으로 영화 제목이 뒤덮이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계를 강조하는 것 말고도 원색 자체를 강조해서 그 색깔만으로도 특정한 이미지와 인상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뭔 생각 들었냐면 그렇게 화면상으로 다 이렇게 완전히 갖춰지는 색깔이 검빨흰이잖아요. 네. 하켄크로이치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네. 전 충분히 그거 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킨 크로이치를 생각해서 그렇게 덮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만약에 이게 독일 국기였다면 노란색도 나와야겠죠. 아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네. 저도 하킨 크로이츠가 맞다. 하킨 크로이츠를 뭔가 의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식으로 듭니다. 네. 구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뭔가 절 모양처럼 그렇게 돼 있는 그게 영화상의 구조도 가운데만 두고서 이렇게 딱 기역 니은으로 이렇게 딱 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가둬버리잖아요. 완전 어안렌즈로 넓혀서 찍어버리니까.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네, 그 구조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죠. 파노피콘이야. 네, 그렇죠. 파노피콘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는 아우슈비츠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촬영이 힘들었고 200m 떨어진 곳에서 세트를 만들었다. 네. 정원도 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근데 진짜 보면서 느낀 게 어마어마한 노력이요. 장비 진짜 좋은 거 썼겠다. 그럼. 와, 어떻게 진짜 장비도 장비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낙원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그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낙원에 대한 아름다움 플러스 그 안에 이면에서 심층적인 면에서 보여지는 참혹함을 어떻게 동시에 보여주려 했을지 노력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그리고 그거를 인조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놀란 부분은 물론 카메라 숨겨둘 수 있죠. 숨겨둘 수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겠죠.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2번의 트래킹샷. 그 수용자가 그러니까 릴 깔아놓고서 네. 수용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걸 이렇게 가고 네. 그거를 그러고 반대 지점으로 보여주고 해티비가 네. 가는 걸 오른쪽으로 쭉 이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너무 정교해요. 상상.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좀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티비가 입던 외투 네. 그리고 아마 거기서 나온 립스틱은 아마 유대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악랄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거죠. 뭔가 그 유대인 것이라고 하면은 그들의 채취와 다 묻어 있을 텐데. 성분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것에다가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걸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모습이. 그냥 빨아버리라 그러잖아요. 그쵸. 자기 입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뭐 치약 안에 있었다라고 또 하니까 네. 얼마나 그거를 치약 안에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은 집에 있는데 네. 같은 공간에 있는데 뭔가 여성들은 부인들은 그 뭔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면 테이블에 담소를 나누고 있다면 남성들은 사륙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같은 테이블을 두고. 네. 근데 이거를 매치 컷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네. 같은 공간에 지금 테이블을 쓰고 있는데 이야. 그거를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바로 쇼트를 붙여버린다. 네.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루돌프의 이제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또 창문으로 다 보고 있어 부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 영화들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보고 있고 심지어 진짜 또 깜짝 놀랐던 거는 집을 찍고 있는데 화면에 꼭 걸리는 그 감시 초소. 네. 바로 그 반대편에 있는 감시 초소. 그러니까요. 벽 하나만 가지고 미쳐버립니다. 네. 벽 하나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미장센 배치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정교해요. 깔 게 없습니다. 이 영화 의도로 생각해봤을 때 미장센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미지적으로는 깔 게 없습니다. 야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루돌프가 다음으로는 말을 타는 모습이 나오고 바닥에 이제 사과가 모여져 떨어져 있죠. 네. 아마 이거는 그 열화상 카메라로 나왔던 그 소녀가 아마 네. 모아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렉산드라 비스트루니 코우 오제치크라는 사람이라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그냥 이 사람들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말발굽으로 그냥 밟아버리는. 그렇죠. 말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이들은 뭐 사람이 아니니까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의 자연 상태조차 이렇게 악마적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슬픈 건 후반부에 그 사과 가지고 싸워. 네. 사람들이 네. 싸워서 그냥 강으로 담고 전 죽여버려요. 네, 맞죠. 너무 근데 슬프더라고. 이것도 당연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안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사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하나 가지고 했다고 그냥 그렇죠. 참 죽여버리는. 근데 게. 사과는 보여주는데 죽이는 건 안 보여줘.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더 하찮게 볼 수도 있다. 걔네들한테는 루돌프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너무 슬펐던 게 또 그 다음으로 붙는 게 그 수영장에 물이 똘똘똘똘 떨어지니까 그 횟스가 루돌프가 잠가버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야 이렇게 물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처참히 죽여버리나라고 하는 그런 이중성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식들의 이제 또 방이 보이는데 뭐 이빨을 갖고 놀거나 비명 소리를 따라하거나 자식들 또한 전혀 죄책감이 없고 또한 밤이 되니까 또 불을 끌어가는 루돌프의 모습이 나오는데 와 집안에 그냥 샅샅이 다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당연히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이거는 가능했겠죠. 뭔가 루돌프의 철두철미한 성격이랄까?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루돌프 헤스는 자신이 맡은 책무라고 해야 될까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살상하는 일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루돌프한테 있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는 그냥 일이야. 그냥 업무야. 업무인 것처럼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돈벌이야 그냥. 네. 그러니까 그 루돌프가 불을 끄는 거는 당연히 잠을 자야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그 시퀀스 하나 가지고 루돌프의 철두철미한 책임감 있는 성격을 되게 잘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불만 끕니까? 문도 잠가요. 그러니까요. 일일이 잠그러 다녀요. 근데 다 그런 게 있어서 조그마한 그 있었던 게 않았을까라고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네. 조그마한 그래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딸이 그 누군가를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화상 소녀가 네. 나오고 그러고 저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열화상 카메라로 그녀를 찍은 동기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찍었을까요? 굳이? 그렇게밖에 완전히 암흑에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열화상 카메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과 어둠의 경계를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낮에는 빛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빛을 강조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영화의 심층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둠에 집중을 하게 되고 반대로 어두운 면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밤이나 어두운 화면을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거기 숨어 있는 빛을 더 바라보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미 악마성이 짙게 깔린 이 땅에서도 그나마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인간적인 빛을 찾자면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를 감독이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온도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온도로도. 그러니까요. 근데 사과가 물리적으로 따뜻할 수가 없잖아요. 따뜻할 수가 없죠. 따뜻할 수가 없는데 굳이 사과를 그렇게 하얗게 보여줬다는 거는 뭔가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가 그나마라도 이렇게 전이가 된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컬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박계선 씨는 너무 차가운 거야 지금. 그렇죠. 네. 뒤에 나오면 말하겠지만 저는 해트비의 엄마가 그나마 이 루돌프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정상인이다. 저는 그래서 저 그거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까만색 옷을 입었다 생각해요. 해트비 엄마가요? 그니까. 그 유일하게 이 영화를 보면 다 색색깔에 아니면 흰 색깔을 입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수영복 장면 제외하고 까만색 옷을 입는 사람이 이 엄마예요. 그래서 뭐 보트도 타고 루돌프는 뭐 낚시도 하면서 아이들 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 장면도 처음 본 것 같아. 강에 뿌연기 이렇게 흘러오고 유대인 뼈가루죠. 사람의 뼈 재를 네. 흘려 보낸 거죠. 네. 네, 그래서 와 이 장면 보고 진짜 쇼킹해가지고 그냥 루돌프가 나와 해가지고 애들 다 그러니까요. 씻기고.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그 루돌프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중성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냥 일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잿가루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렇죠. 네. 코 풀었더니 막 재 나오고 막 그래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모가 옵니다. 네. 근데 옷이 까만색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이게 장례식도 생각이 나면서 애도가 생각이 나고 어쨌든 이게 외부에서 온 손님이다 보니까 전혀 지금 이 생활에 아예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 그래서 정원을 이제 소개하면서 꽃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제 빨간색으로 물든 장면 이 장면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컸죠. 진동 막 울리고 진짜 와우 진짜 압도적이었죠 이 시퀀스는. 정말 깜짝 놀랐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세 가지 지점으로 보게 됐다. 첫 번째 그 당시 옷을 해티비가 빨간색 옷을 입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해티비의 욕망인 건지 자기가 이렇게 정원을 세웠다라는 그 욕망을 이렇게나 드러내는 건지. 둘째
앞으로 장모가 보게 될 붉은 하늘인 건지. 네. 마지막 세 번째,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유대인들의 피인 건지. 그렇게 딱 세 개 지점으로 그렇죠. 보였다. 빨간색으로 물든 게. 그렇죠.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었습니다. 그 진짜 진동이 울리는데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 웅 하면서 진동 울리는데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출로 싸우는 이제 루돌프와 헤트비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루돌프인 반면에 헤트비는 안 열리고 지랄이야 하면서 네.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것도 달라요. 루돌프는 그게 나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전쟁하라는 게 자연스러운데 헤트비는 계속 안에만 있던 존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왕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존재로도 나오고 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말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말 안 해도 지들이 거기 모여서 가서 모였다라는 게 뭔가 그녀의 폐쇄적인. 폐쇄적인 것도 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 장소로 간다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동쪽으로 가서 보금자리를 찾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헤트비가 오른쪽에 배치가 돼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물론 히틀레이도 경황도 헤트비가 따라갔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레벤스라움이라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세계사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네. 독일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처음에는 뭔가 그 유럽 사회를 지배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이제 동쪽으로 가려던 그런 네. 욕망이 나타나다 보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적으로 독일이 망하게 된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쪽으로 펼치다 그러니까요. 보니 결국 소련으로 가야지. 소련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서쪽도 안 되고 동쪽도 안 네. 되고 그러다가 털리고 끝나죠. 털리고 네. 끝나잖아요. 소련 먹으려다가 끝난 게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독일이 참패한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죠. 네. 그거 안 건드려도 괜찮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 장면을 또 보면 왜 이렇게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면 웬만하면 다 뭐 앞모습에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장면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뒷모습을 잡아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뒷모습을 잡았던 주요 장면들 첫 번째 헤트비의 립스틱 바를 때 완전히 그 뭔가 헤트비가 바르는 모습을 뒷모습으로 거울로 비춰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네. 다음 두 번째는 루돌프가 그 성 관련된 그런 폭력을 저질렀을 때 언제요? 기억이 안 나네. 그 중간에 어느 소녀가 들어오잖아요. 전화 받고 있는데 네. 들어오는데 갑자기 신발 벗고 다리 약간 벌리면서 이렇게 있었던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자신의 그런 성기를 닦는 장면이 그렇게 뒷모습으로 나오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뒷모습으로 주로 잡혔던 장면들이 싹 다 뭔가 인물들의 뚜렷한 욕망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 이 영화의 의도랑 좀 연결된다고 보는데 보여주려는 걸 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려는 걸 보여주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 인상을 더 강조하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 말에 좀 더 덧붙여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그 장면 네. 햇살이라는 노래로 저는 알고 네네.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왔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유제프 몰퍼라는 사람 네. 햇살이라는 이 사람이 실제로 아우슈비츠에 살아나왔던 사람이고 그 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를 하는 장면 또한 앞 장면에 비춰주지 않습니다. 네. 뒷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철저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나단 글레이저는 계속해서 돌려서 말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또 대표적인 부분이 아니 갑자기 말한테 사랑한다 그래. 네. 말한테 갑자기 사랑한다 내 새끼라 그래요. 사람한테도 안 하는 말을 말에다 대고 한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또 이어지는 게 루돌프의 이제 성폭력이 이제 은유적으로 자연스럽게 모사가 되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이중적인 거예요. 그리고 냉정히 보니까 집 가서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 물이 안 나오나? 네. 근데 집 가서 안 씻고 굳이 그렇게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네. 뒤처리를 하고 네. 그리고 집에 왔더니 갑자기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네. 그럼 네. 자식들이 하는 말이 땀 냄새 난다 그러죠. 네. 그 냄새가 추잡한 냄새가 다 나는 겁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이제 열 화상 소녀가 다시 사과를 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 나오죠. 네. 헨젤과 그레텔이 독일 동화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의 특징은 시력이 저는 좋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벽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시력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못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신들을 스스로 가둬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치의 나치 특징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나치라는 그룹의 정체성 또한 어쨌든 결국에는 제한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제한을 한다는 모습과 이 낙원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폐쇄성을 음. 되게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벽치고 안 봐버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야, 이 가족들에게는 유대인이 마녀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 네. 독일 가족들, 그 횟스 가족들에게는 유대인이 마녀로 보여서 그렇게 태워대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한 그 열화상 소녀가 그 이디시어를 하는 걸로 보아 아마 그것도 유대인과 연관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지점도 있고요. 영화에 겨울이 찾아옵니다. 네. 그렇게 형용 색깔로 비춰대던 그 계절은 끝났고 겨울이 찾아오는데 와, 눈과 제가 구분되지 않아요. 전 여기서 와우. 네, 진짜 네. 생기를 잃은 땅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게 확실히 보였죠. 네, 눈과 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장교들이 또 회의할 때 보면 수직으로 찍어 누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수직으로 찍어 누르는 장면이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스질 설계도 가스실의 설계도와 파티할 때. 그렇죠, 파티할 때와 장교들의 회의 장면. 아마 다른 장면도 몇 개 있었을 건데 이 주요적인 이 세 장면을 보면 가스실에서 모여 죽어나가는 당연히 수용자들이 연상이 되죠. 네. 네. 그리고선 뭐 헝가리 작전이 언급이 되는 게 이게 이제 1944년 5월 7월에 나치가 실제로 헝가리 유대인 40여만 명을 아우슈비츠로 보내서 학살했다. 라는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건강 검진을 받는 루돌프죠. 난 갑자기 이게 왜 나오나 싶었어요. 건강 검진이. 아픈 곳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면에 갑자기 구토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뭔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 건강 검진 장면을 넣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파티를 하는데 그저 자연스럽게 네. 맨 위에 가서 지켜봅니다. 네. 감시자라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네. 움직임이 네.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 장면이 연결되어서 수직으로 보이던 그 장면이 갑자기 장면이 까매지더니 흰 색깔 자그마한 불빛이 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용소 가스실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천장에 작은 구멍을 바라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보였는데 야. 그게 알고 보니까 그니까요. 현재 아우슈비츠. 저는 그 과거를 현재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루돌프가 암흑을 바라보고 구토로다가 암흑을 바라보는데 그 암흑이 향한 곳 현재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암흑 속에 결국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경계가 있다라고 보여진 거잖아요. 저는 이 경계를 보여주는 이미지, 이 엔딩에서 이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현재 아우슈비츠를 그리면서 아우슈비츠를 닦고 막 관리하고 그거를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감독이 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장면이잖아요. 이거는 그게 흐름에 왜 넣었을까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보존하고 관리해서 과거에 뭔가 아픔을 잊지 말자라는 당연한 메시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은 계속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촬영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했고 그 실제로 그 자기 그 성기를 닦는 장면이 있죠. 거기가 네. 그 실제 거기라고 하는데 실제 장소라 하던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영화상에서 몇몇 장면들이 실제 장소가 나왔던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나단 글레이저는 정말 현실적이고 그 모든 걸 다 담아내고 싶었던. 네. 그렇다고 러닝 타임이 길지도 않아. 냉정히 맞아요. 보면. 맞아요. 정말 어마어마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구토 장면이잖아요. 이야. 저는 또 생각을 해봤죠. 이게 왜 구토랑 연결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 네. 계속해서 뭔가 위에서 계속 지켜보던 사람이 점점 이게 아래로 향하니까 와, 되게 그러니까 좋은 접근이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죽어나는 그 악취를 진짜 느끼게 되고 그 미래에 뭔가 암흑을 다가오는 걸 알아서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게 된 혹은 거죠. 그냥 뭐 마지막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개워내려고 하는 마지막 그렇게 가지고 할 있는 수도 양심을 있죠. 개워내지면서 그래도 루돌프한테 마지막으로 반전의 여지를 주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암흑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 또한 결국 루돌프는 변하지 않았다. 네, 맞죠. 저지르겠구나. 근데 저는 제가 이거 전 되게 결말에 대해서 아예 반대적인 해석을 하나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외국어 영화상 받고 아카데미에서 조난 글레이저가 되게 논란되는 말을 했었잖아요. 진짜 큰 말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자기 영화는 홀로코스트 영화고 네. 결국에는 유대인의 편에 선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상 소감에서는 유대인을 깠어요.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국가인 이스라엘을 깠어요.
그래서 저 이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어떻게 좀 담아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왜냐하면은 이 영화를 만점 주지 않은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다른 시선에서 영화를 전개를 하는데 감독 본인은 정작 뭔가 답을 한 방향으로 정해놓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해석의 여지가 좀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뭔가 이야기의 확장성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9점 준 건데 만약에 이것만 좀 더 있었으면 저는 진짜 10점도 충분히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명히 말했던 조나단 글레이저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소감 당시 말했던 발언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한테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다 현재는 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구토를 하고 나서 그 아우슈비츠 박물관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거기를 보여주잖아요. 네. 저는 그게 보여준 게 오히려 피해자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아픔을 뭔가 기억해야 한다고 피상적으로는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전쟁을 쇼처럼 저지르고 이용하려고 있고. 하는 게 아닐까? 아. 그거를 보여주려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나단 글레이저는 유대인한테 지금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봤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뭔가 루돌프스가 구역질을 한 것도 미래를 봤는데 내가 죽였던 유대인들이 미래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있네. 쓰레기 같은 짓을 벌이고 있네? 음. 그래서 구역질을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루돌프라는 사람의 시선은 이미 갇혀 있으니까 그냥 유대인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대상이다. 라는 거를 루돌프의 입장을 좀 대입을 해서 봤을 때 뭔가 그거를 바라본 루돌프는 오히려 뭐 양심을 개워낸다라는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안 바뀌고 끝나잖아요. 결국에 루돌프는 안 바뀌고 똑같이 내려가면서 끝난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역시 유대인들은 쓰레기야. 역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는 게 맞아. 하면서 내려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독이 마지막 방향성을 잡고서 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 이거예요.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가 만점을 주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정답을 정해놓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엔딩 장면을 곱씹을 때마다 이 영화가 비단 유대인을 옹호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런 그 텍스트적인 설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유대인에 대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루돌프가 그것의 잔상을 보고 헛구역질을 하는 장면이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안 봐도 될 것 같다. 그 엔딩 시퀀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화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방이 어둠으로 휩싸여 있잖아요. 사방이 어둠으로 휩싸여 있고 그 어둠 속에서 보이는 그 입장에서 루돌프의 입장에서의 현재, 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죠. 그 현재의 잔상은 어느 방향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해석의 방향은 어떻게라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엔딩이 되게 저는 깊다고 느껴져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되게 신기해요. 홀로코스트 영화인데 피해자들은 많이 안 나오고 네.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만 나와요. 그렇죠. 피해자 나오긴 나왔죠. 뭐 예를 들면 그 신발 닦는 아이라든지. 집시가 아니라 그 시녀들. 뭐 시녀들도 있을 맞아요. 거고. 해트비가 시녀들 보고 막 네. 안 치우냐고 그러면서 그래, 막 너네 내가 너 말 같은- 한마디면 너 같은 죽여버린다. 년들은 말 한마디면 그러잖아.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일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 거 보면서 그런 게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 그것도 그렇고 보면 그 중간에 사과가 바닥에 떨어진 장면 나왔을 때 네. 그 수용자들이 이렇게 다 줄지어서 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용자들을 한 컷이라도 제대로 잡아야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풀스펙 가려진 채로 둔단 말이죠. 네. 그냥 가려진 채로 그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너무 특이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보통 이런 영화면 피해자들의 입장을 살려서 그걸 보여서 뭐 울게 만든다든지 감동을 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매료가 되게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피해자들의 그런 거는 웬만하면 다 맞아. 배제시켜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엔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엔딩을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저는 이 감독이 그 유대인이라는 피해자를 단지 피해자로만 규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결말의 엔딩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요. 아. 엄청 깊었어요. 결말이 오히려. 저는 오히려 결말이 제가 후반부까지 느꼈던 인상이랑 전혀 다르게 되게 여러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엔딩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한 게 이 영화는 진짜 엔딩 크레딧 끝날 때까지 영화가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진짜 핸드폰 안 보고 끝까지 엔딩 크레딧 본 영화 오랜만입니다. 이야, 그 소리가 정말 미카레비의 음악이 상당합니다. 소리가 미쳤죠. 야, 그래서 저는 진짜 새로운 경험을 한 게, 야, 눈이 아니라 귀로도 이렇게 할 수가 공포소구를 자극할 수가 있구나. 영화상에서 꾸준히 계속 그런 효과음이 나오고, 네. 그냥 매드맥스 이후로 네. 이렇게 귀를 자극할 수가 있구나. 근데 그럼에도 저는 영화 그 2번 봤잖아요. 저는 시네큐브에서 일찍 나왔거든요. 2차전 뛰려고. 다 안 하고 2차전에는 이제 끝까지 좀 봤는데 네. 나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목동 돌비에서 보시지. 목동 가깝지 않나요? 저 영등포가 더 가깝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목동 돌비에서 틀어주길래. 네. 사실 롯데시네마 굿즈가 너무 이뻐서 이거 롯데시네마에서 봐야겠다 그 생각했어요. 랜드킬러 말하는 거죠. 네. 저 그거 모으거든요. 저는 OT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를 진짜 엄청 많이 보시는 그런 관객들이 아니라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영화적으로 이야기가 재밌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서사가 너무 평범하거든요. 네, 서사가 너무 평범하고 자극거리도 사실 마땅히 없어요. 서사에 몰입을 하게 해주는 카메라의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개노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있죠. 네. 근데 이 영화 예술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 다양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조화롭게 잘 살아난 영화가 이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영화 시작할 때 말은 뭐 기대만큼 아쉬웠다 이랬지만 그거 감안해도 올해 베스트급입니다. 무조건. 네. 올해 그렇죠. 네. 탑1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 언급이 돼야 될 영화가 무조건 들어갈 영화고. 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네. 영화 진짜 새로운 경험입니다. 영화 제가 물론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200, 1300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 역사에 남을 영화이면 분명하다. 그러니까 뭔가 영화의 역사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나단 글레이저의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뭔가 후대에 오래 언급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 주평 갈까요? 한 주평. 네. 갑시다. 저는 한 주평 하면 장벽과 완벽입니다. 장벽과 완벽. 네. 완벽은 뭔가 영화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완벽을 추구했다. 네, 완벽을 추구했고 루돌프도 그렇게 완벽을 추구했다. 뭐 추구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 영화는 경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경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압도적 전위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경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압도적 전위성. 이렇게 사운드와 이미지의 조우만으로도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영화는 좀 극장에서 되게 오랜만입니다. 신작 중에.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 없는 곳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크 한번 터지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사를 싹 다 걷어내거든요. 싹 다 걷어내고 진짜 이미지와 사운드 그것의 편집으로만 이야기하는 뭔가 되게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 이론과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효과음도 효과음인데요. 네. 고요할 때는 진짜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고요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까똑 한번 울리잖아요. 돌아버립니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혼자 되도록이면 밤 늦게 혼자 보시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왕이면 좋은 데서. 이왕이면 좋은 데서인데 좋은 데서 보면 무조건 광크 터지니까 안 돼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전 돌비 갈라 했는데. 밤늦게 돌비는 대찬성입니다. 밤늦게 돌비. 알겠습니다. 본 영화 뭐 원더랜드밖에 없죠 일단. 원더랜드 지금 평이 현웅님이랑 저랑 되게 상당히 갈렸습니다. 전 별로였어요. 전 너무 적게 맞거든요. 몇 점이세요? 저는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전 존 오빈트랑 똑같아요. 8점 줬어요. 8점이요? 난 8점 줬어요. 그러니까 7점 정도 주겠거니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턴트맨도 그랬지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영화 보는 눈이 없는 건가 하고 느낌이 드는. 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단점이 그거죠. 아야 박보검 수지 서사가 왜 이렇게 짤막짤막하냐. 그래요? 뭐 이해를 저는 못하겠다. 오히려 그 정유민 최우식이 더 이상했어요. 아 그건 나는 특히 최우식 배우의 서사는 진짜 우겨넣기에 가깝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영화를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달라요 다. 근데 그 다른 이야기들이 원더랜드라는 세계관 안에서 충분히 잘 섞이고 녹여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철됐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따로 놀아?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따로 놀았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현웅님이랑 진짜 완전 정반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돼? 영화면은 당연히 쇼과 숏이 당연히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안 붙여지면 단편 영화 여러 개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반대로 그렇게 분철된 이미지에 대해서 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그냥 단편 영화 여러 개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냥 옴니버스로 그냥 1, 2 이렇게 해버리지. 왜 그렇게 굳이 붙여놔가지고 편집을 이상하게 해서 왜 굳이 이상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아까도 현우님한테 말씀드렸었지만 이 영화는 발사는 됐는데 수렴이 안 됐어요. 모으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한 이야기를 여러 줄기를 뻗어나가는 건 잘했는데 그 뻗어나간 거를 하나로 다시 끌어모으는데 실패한 영화예요. 전 그래서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유미 최우식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이 둘이 다시 수지 박보검과 당연히 이야기를 다시 끌어모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서사를 너무 어거지로 넣었어요. 서사를 너무 어거지로 우겨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명 가족의 탄생 보면은 서사를 하나로 수렴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감독인데 여기서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예 다른 이야기여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 감독이 원더랜드라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 다른 인물, 다른 공동체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봐서 그런가? 저는 오히려 이들을 하나로 묶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그 반대로 묶이지 않아서 좋았다. 이렇게 다양하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구나. 네. 어떻게 보면 그 수지 박보검 배우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들도 보면 윤리성에 대해서도 다루죠. 네. 예. 거기는 윤리성에 대해서 다루고 어떻게 보면 정작 이제 자기가 원하던 사람이 깨어났는데 네. 깨어난 사람이 달라. 네.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닌가라는 시점이 그렇게 배치가 되면서 네. 이 원더랜드라는 시스템을 각 캐릭터에 맞게 각 상황에 맞게 다 다르게 다 배치했다라는 지점이 저는 오히려 네. 그게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왜 이렇게 묶이지 못한 거야라고도 볼 수도 있어서 특히 탕웨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 별로였던 게 뭔가 감정을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한 감정이 수습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표현한 감정이 수습이 안 돼가지고 뭔가 그래서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좀 뭔가 좀 기괴하다고 느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산 사람은 산 사람들끼리 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이 영화를 보면은 탕웨이는 결국에는 그 원더랜드 안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죽은 사람은 계속해서 산 사람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좀 왜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 이상한 게 좋았던 거죠. 네. 결말이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시스템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후반부 가서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다 원더랜드 안 쓰려고 그래요. 네. 외로워하고 싫으니까 이제 그 부정적인 걸 깨달아서 안 쓰려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결말은 달랐다라는 거죠. 네. 그 원더랜드의 장점을 알고 계속 사용하는 그 중국인 가족과 네. 원더랜드를 끊어내는 이제 수지 박보검 커플과 네. 그러니까 뭐 아예 뭐 탕주상 배우도 나오더라고요. 그 할머니와 서사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버려지게 되는 그런 또 캐릭터도 있고. 네, 그니까요. 이 원더랜드라는 시스템 안에서 너무 다양하게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더랜드가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 사실 불호가 더 많죠. 네, 참.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전체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인스타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야 범죄도시랑 파묘 말고 올해 300만 넘긴 한국 영화가 아예 없네. 맞습니다. 뭐 200만도 지금 넘기가 힘든. 웬만하면 다 100만 명에 머무르는 잘 돼도 그나마. 그러니까 중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 자체가 지금 중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폭삭 망하거나 아예 잘 되는 건데 이거는 결국 산업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티켓값 내려야 돼요. 계속 말합니다.
쿠엔틴 타란티노가 한마디 했죠. 맞죠. 시기가 너무 내렸나. 비싸다. 씨. 그러니까 영화는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서민 계급의 예술이었는데 네. 영화가 몰라버려서 그게 유명무실해졌다. 근데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내려야 돼요. 저는 범죄도시 4 보고 나서 영화 잘 만들면 보러 간다? 저는 이 생각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네, 범죄도시 4 이렇게 흥하는 거 보고 나서. 아 근데 저 그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가 삼식이 삼촌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화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어 이거. 그러니까요. 네. 잘 만들면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뭐가 우선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저는 막 그 대중들이 말하는 무슨 이제 눈 높아져가지고 좋은 영화만 본다 뭐 이런 것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또 웃겼던 게 네. 이번 퓨리오사가 대한민국에서도 물론 100만 넘겼죠.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탑3에 들어갈 정도로 싹 망했잖아요. 네, 퓨리오사 그러니까, 전 세계 아니 비행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망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이 난 들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아직 제작비도 못 건졌대요.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요즘 제가 생각 드는 게 야 요즘 진짜 물론 계속 문제가 되는 거지만 신진 감독들이 진짜 안 떠오른다. 예. 계속 아직도 그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계속 이 감독들의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일본은 뭐 미야키쇼라는 또 신성이 떠오르면서 네. 오히려 일본 영화들이 지금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반면 보면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도 그거 안 했잖아요. 한국 영화 뭐 그런 거 매년마다 했었는데 네. 그게 정부 지원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이도저도 안 되고 예, 다 야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영화관 안 가고 그러니까 다 야구장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티켓값 내려야 돼요. 계속 에. 말하지만 무조건 내려야 돼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현님도 동의 되지 않습니까? 영화 잘 만들면 보러 간다에 의문점이 생겼잖아요. 현님 회의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래 티켓 값을 내려도 관객들이 안 올 것 같아. 못 알아와. 못 알아옵니까? 다른 대체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내리면은 한번 보러 오지 않을까요? 저는 티켓값이 내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바이럴이 될 거라 생각해서. 연인들이야 뭐 오겠죠. 연인들이야 뭐 시간대로 올 수는 있죠. 근데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맞아요. 세상에는. 자충수라고 생각해요. 그거 시간 좀 있으니까. 시네큐가 N9 지금 기획전을 네. 합니다. 그래서 N9 기획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게 뭐 상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멜랑콜리아랑 액트 오브 킬링을 네. 극장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6월 25일에 잡혔던데요? 맞아요. 저 화요일 날? 그래서 볼까 생각 나 중이에요. 두 개 그래서 다 예매해놨어요. 그래서 액트 오브 킬링. 그래 액트 오브 킬링 보시면 알겠지만 존 오브 인터스트랑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그 구토하는 장면이 분명히 액트 오브 킬링을 보고 나서 좀 거기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액트 오브 킬링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인물이 자신의 살상 장면을 재현을 하다가 구토를 하잖아요. 구역질을 하잖아요. 뭐 거기서 좀 따온 게 아닐까라고 분명히 좀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진짜 그렇겠죠. 그 뭔가 똑같이 대학사를 다룬 것도 그렇고 이 영화랑 좀 연결지어서 좀 관람하신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진짜 액트 오브 킬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다큐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화라 생각해서. 나 솔직히 안 봐서 몰라요. 네, 그래서 다큐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화예요, 진짜. 네. 그래서 아마 그 박평식 평론가가 마지막 중계 액트 오브 킬링이죠. 네, 그렇죠. 존 오브 인터스트 이전에 마지막으로 9점 중계 액트 오브 킬링이기도 하고. 야, 진짜. 이제 존 오브 인터스트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사에 남을 영화인 건 분명합니다. 진짜 홀로코스트 영화가 어쨌든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짜 그 홀로코스트 영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냥 이름을 분명히 남길 것이다. 혹은 그냥 현대 영화. 그렇죠. 현대 영화라는 페이지에서도 분명히 이름 남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영화 정해야죠. 뭐 인사이드 아웃 해야 되죠. 인사이드 아웃 봐야죠. 그러니까 전 계속 말하지만 왜 맨날 이렇게 프리실이랑 좀 찢어놓지. 그러니까 왜 맨날 모여 있는 거야? 좀 찢어두지. 그러면 두 개 다 할 수 있을 그러니까요. 텐데. 네, 뭐 하여튼 다음 주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 2로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일이드 114회차 존 오브 인터레스트 만나봤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어떻게 보셨는지가 많이 궁금한데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이드 114회 존 오브 인터레스트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